보찜이나 등찜을 지고 물건을 팔았던 조선시대 대표 상인 보부상. 그러나 단순히 물건을 팔고 이윤을 남기는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짐 속에 지역마다 계층마다의 이야기까지 잔뜩 담은 채 길고 험한 길을 타고 떠돌아다녔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으나 때로는 나라를 위해 목숨도 내놓았고 때로는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보부상들. 평생 길 위에서 고단하게 살았고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이들의 삶과 애환을 들어본다. 이경이 깊어가고 있었다. 사방이 훤히 트인 돌서다길에 달빛이 마전한 무명처럼 허옇게 깔리고 목화송이를 단 페랭이를 쓰고 배자를 껴입은 세 사람 중에 앞뒤를 막아선 두 사람이 촉작대를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있었다. 소설 객주. 1979년 6월부터 4년 9개월 동안 1465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역사 소설이다. 19세기 후반 보부상의 삶과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장터가에 있는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래서 소설가가 된 이후에 이 장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소설을 써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작가는 수년간 현장을 직접 다니며 자료 조사를 했고 부족한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나간 것이 어느새 대하 장편 소설이 되었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 시골길과 장터, 주막에서의 걸쭉한 이야기들, 그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듯 작품 속에 담아냈다. 보부상들의 애환과 추억은 그의 손을 통해 객주라는 책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물건뿐 아니라 상인들의 웃음과 인심을 팔듯 작가는 소설을 통해 보부상들의 인생까지 녹여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애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런 분들이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한은 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단판을 잘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지, 그 가슴 속에 가지고 다니면 자기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원수를 삼게 되고 이러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의 계급에 따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천하게 여겨졌던 보부상들. 하지만 조선시대 상업활동의 중심에는 늘 이 사람들이 있었다. 게다가 정보 전달이 빠르고 지름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상업 발달과 더불어 교통로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은 조선시대의 상업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침체가 아니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죠. 보부상, 보찜 장수를 뜻하는 보상과 등찜 장수를 뜻하는 부상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던 보상은 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값이 비싼 물건을 취급했다. 부상은 지게에 부피가 큰 물건을 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주로 생선, 소금, 그릇 등 값이 싼 생필품을 다뤘다. 보부상의 차림은 독특했다. 일반적으로 흰색 혹은 두록색 면으로 된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페랭이를 썼다. 페랭이의 양쪽에는 큼직한 목화송이를 달기도 했다. 목화송이는 특별한 용도가 있었다. 산길을 주로 다니는 상인들이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구급처치 용도로 쓰이기도 했고, 유사시에는
화약을 발파시킬 때에도 쓰였다. 촉작대는 물미장이라고도 했는데 아래쪽이 뾰족한 쇠로 되어 있다. 일종의 보부상 신분적인 신피와 소속을 알려주는 채장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로 인해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채장은 첩지라고도 하는데 보부상들끼리 인사할 때 채장을 묻는 법이 있었다. 각자 자신의 채장을 보여주며 서로 정중하게 묻고 답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난 예산인방에서 오는 길. 어느 소속이요? 우리는 저 덕산에서 오는 길이요. 보부상들의 삶에도 희로애락이 있고 의리가 있고 신념이 있었다. 길 위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보부상. 길은 그들에게 희망이자 동반자였다. 그 중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했던 울진 11형 길은 목숨과도 같은 길이었다. 조선 후기에 울진에서 외부로 향하는 길은 동서남북의 4방향의 길이 있었지만 동쪽 방향은 바다를 향하기 때문에 육지를 연결하는 길은 3방향이다. 11형은 그야말로 울진 지역 동서교통로의 주축인 셈이다. 울진 두천리 마을은 11형 보부상길의 입구다. 여기가 이제 한양 가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최고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이에요. 이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딱 오는 길목이 되죠. 이곳의 보부상들은 울진 지역 흥부장, 울진장, 죽변장에서 구입한 소금, 미역, 생선, 젓갈 등을 지게에 바리바리 지고 험하디 험한 12고개를 넘어 봉화, 춘향장, 소천장, 안동장 등 내륙장터에 팔았다. 그리고 내륙 지방의 생산품이었던 배, 무명, 비단, 담배, 곡물을 사서 울진의 해안장터에 다시 내다 팔았다. 흥부장에서 봉화, 소천장을 오가며 맹수의 습격을 무릅쓴 생명을 건 교역을 했던 것이다. 울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부상의 존재라는 것은 당시 교통로가 발달하지 않은 그 조선 말기에 외부의 물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울진 사람들로 볼 때 이 상인들의 존재는 상당히 소중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울진, 죽변, 흥부에서 각각 출발하여 두천리 주막촌에 모였다가 바리째와 셋째를 거쳐 봉화로 넘어가던 길. 울진과 봉화 지역의 5일장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보부상들이었다 하여 11형 보부상길이라 불렀다. (130리) 길, 11형을 넘어 오가는 데만 엿새 내륙의 내성장, 춘향장, 법전장, 장동장 등을 돌아다니며 자파와 약품, 양곡과 포목을 물물 교환해서 오면 꼬박 열흘이 걸리는 일정이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원래 보부상의 길이었던 11형길 60km 중 울진군에 속하는 일부 구간을 되살린 길이다. 수많은 고개로 이어지는 11형길은 11형 바지갯길로 불리기도 했다.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유일한 그 교역의 통로였던 이 금강 소나무숲길 1구간 보부상길은 차마 고도를 연상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거운 등짐을 짊어지고 걸어야만 했던 그 선조 보부상들의 삶은 그들이 등에 진 짐의 무게만큼이나 삶의 무게도 너무나도 무거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보부상은 점점 없어지고 그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선질꾼이다. 두천리 마을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써놨어. 내가 써놨는데 선질꾼 지게라. 이게라 뭐 있을 수는 없고 이거 와서 다 자고 우리는 그전에 이제 이 집에 새로 지어서 이게 막 10칸 집이었어요. 참 컸어요. 선질꾼. 쪼그리고 앉아서 지게 짐을 지고 쉴 때도 앉아서 쉬는 지게꾼과는 달리 다리가 짧은 지게를 지고 짐을 질 때도 쉴 때도 서서 했던 조선 말기의 지게꾼 행상을 부르는 말이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서 가지고 보부상을 했는데 어릴 때 총각 때 여기 와가지고 대구 사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집트에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보부상을 했어요. 보부상을 직접 짊어지고 또 물건을 사 짊어지고 이게 봉화 지금은 봉화지만 옛날 내성이지 내성 장보러 간다고 갔다 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새끼가 딱 매가지고 요만 갖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많이 샀으면 니 지고 와. 내가 품줄 테니. 그래 데리고 되는 거야. 그래 요래가 뒤에 안 받치고 가다 서고 아주 편하지. 선질꾼의 지게와 작대기는 일반 지게보다 길고 작대기 끝에 송곳 같은 쇠붙이를 박아 놓아서 지게 받치기도 수월했다. 시대를 거치며 이름은 바뀌었지만 상업의 중심에 있었던 것만은 변함이 없었던 보부상. 그러나 보부상이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빈부의 차이는 생겨났고 그에 따라 계급 아닌 계급이 주어졌다. 불쌍한 사람들도 많죠. 돈이가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오다가 자기는 쪼매게 짊어지고 바지게 큰 바알과 지게 그다가 인부들을 사가지고 태계를 지고 올라갈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밥을 해먹는데도 겨울가에 가서 겨울가에 가서 솥단지 밥이 있어요. 그 밥을 해서 그다 넣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도 옛날에는 김치 지금은 김치 옛날에는 막 짠지야 이거 짠지 소금류가 해놓은 거 짠지도 없고 이게 소금을 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옷은 뭐 좋겠어요. 옷은 아주 남난 옷을 입고 그래서 장사하겠다고 이제 가는 그게 어릴 때 기억나고. 보부상길 입구에는 내성 행상 불망비라는 송독비가 2개 있다. 돌이 아닌 쇠로 만든 기념비다. 1890년경 보부상들의 최고 지휘격인 접장 정한조와 반수 권재만의 은공을 기리고자 세운 것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제는 광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물자로 필요한 여러 가지 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 철로 만들어진 까닭에 이 철비가 빼앗길 위험에 처하자 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철비 2기를 땅에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마을 분들이 다시 땅속에 묻혀 있던 철비를 끄잡아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시게 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에 오르면 조령 성황사를 만난다. 성황당은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을 모신 신당. 1819년 지역 주민과 보부상이 만든 셋째의 성황당 안에는 사람 이름이 열거된 현판이 걸려 있고 보부상들이 술을 올렸음직한 제기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쉼터이자 안식처로 이용하기도 하고 보부상들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며 제를 지내기도 한다. 일종의 선왕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길을 다니던 상인들을 비롯해서 여행객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하나의 기도 안식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많은 현판 속에 사람들의 이름이 서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현판에 적힌 이름은 성황당을 짓는데 누가 돈을 냈고 감독과 수리는 각각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해 기록한 명단이다. 울진과 봉화를 잇는 길은 조선 후기 이 지역의 유일한 장사길이었고 내륙의 백성들과
해안의 백성들이 생필품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울진에서 봉화까지 또다시 울진까지 100km가 훌쩍 넘도록 걸었던 보부상의 땀과 눈물이 서린 길이다. 새바람 사이를 긋던 빗방울이 멎자 금방 교교한 달빛이 계곡의 억새밭으로 쏟아져 내렸다. 계곡에 널린 돌과 바위들이 차갑게 빛났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한양과 동래를 잇는 영남대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늘 붐볐다. 관찰사의 부임 행로이기도 했고 일본을 왕래하는 사신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도 모두 이 길을 걸었다. 보부상도 마찬가지였다. 문경세제를 선택한 출발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남쪽 지방, 삼남 지방과 경기 지방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예천에서 문경세제까지의 거리는 100리, 약 25km가 넘는 먼 길이다. 보부상들과 경상도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중요한 통로였고 영남과 충남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문경세제는 낮에도 맹수가 나오는 험한 벼랑길이었다. 동래에서 문경세제를 넘어 한양까지는 꼬박 14일이 걸렸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지금 이제 영남대로 이렇게 쭉 저랑 같이 걸어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립공원화 되어서 이렇게 확장된 길 말고 옛날 그대로의 길, 원형 영남대로의 길이고 지금 이 부분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끊겨 있는 부분들은 옛길 명성 32호로 발표된 곳, 승인받은 곳이지.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난 고개이면서 가장 높았던 고개이잖아요. 이곳에는 보부상들의 쉼터가 남아있다. 원은 출장 중에 관리가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는 일종의 관영여관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원이 쇠퇴하면서 대신 주막이 자리 잡았다.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갈림길이나 고갯길, 나루터마다 주막이 들어섰다. 주막은 대개 방과 술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음식을 사 먹으면 숙박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복로방이라는 한두 칸의 온돌방이 있었는데 한 방에 여러 명이 투숙했다. 신라시대의 산성이 있는 그 고모산성 주변에 가면 석형고개가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돌고개 주막이라는 또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선비들이나 또 유생들이나 또 보부상들이 지나가면서 꼭 드셔야 했던 것이 꿀떡. 예. 시장하실 때 꿀떡을 드시고 가야지 가거 보러 가시는 선비들은 또 이렇게 합격된다는 또 전설도 내려오고 보부상들은 그 허기를 꿀떡고개에서 숨을 쉬면서 한숨을 돌리면서 꿀떡을 먹던 주막이 있었습니다. 문경세제를 넘는 이들은 세제 아래 주막에서 숙박을 한 뒤 아침 일찍 여럿이 함께 넘었다. 맹수와 도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복로방은 주막에 오는 순서에 따라 아랫목, 윗목, 마루를 순서대로 차지했지만 지위와 권세가 낮으면 구석이나 마루로 밀려나기도 했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보부상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해가 넘어갈 즈음이 되면 한둘씩 모여든 이들은 이곳에서 하루의 고달픔과 녹록치 않은 그네들의 삶을 풀어냈다. 문경세제에는 호랑이도 많았고요,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서 가면서 이 큰 고개를 넘으면서 애환을 담아서 불렀던 그 타령조가 문경세제의 아리랑을 할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이 등재되면서 문경세제 아리랑도 이에 포함됐다. 아리랑 중에서도 해외에 최초로 소개된 것이 문경세제 아리랑이기도 하다. 미국인 헐버트가 역사상 최초로 서양식 악보로 체부한 것이 문경세제 아리랑이기 때문이다.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구비야 구비구비
내가 눈물이 나네. 험한 산길을 넘기 위해 휴식이 필요했던 상인들. 여행의 고단함을 흥얼거렸던 흔적이 바로 아리랑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장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매하던 조선시대의 정기시장이었다. 농민, 수공업자, 어민 등의 생산자들은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서로의 물품을 교환했다. 조선시대에 보통 5일마다 열리던 시장에 보부상은 다양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5일장에서는 물건만 팔았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고 대단히 거래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노래와 춤이 펼쳐지는 삶의 공간이었다. 5일장을 중심으로 영역이 넓죠. 그리고 그게 또 영역별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또 그 보부상 비라든가 보부상 무덤이라든가 보부상 잎을 모셔놓고 1년에 제를 지금도 지내고 있고, 과거에 보부상 조상들을 위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 의식을 계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나마 희미하게 옛 사진을 간직하는 것처럼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게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죠. 1866년 고령에는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규율과 질서 유지, 침목을 위해 상무사가 조직됐다. 전국의 상무사는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존폐 위기를 맞았지만 이곳 고령 상무사에서는 이후 숱한 역경 속에서도 유물을 지켜내며 명맥을 잇고 있다. 상무사의 지금까지 조직이 내려온 것은 고령박씨 오짝 문자 어른께서 이 6.25 사변 때 이 유물을 피란 식에서 자기 자산은 내버려두고 이 유물을 전부 지고 다니면서 피란을 식에서 지금까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규율만은 엄격했다. 지방 장씨를 돌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직 체계 속에서 의리를 중시하였다. 또 떠들면서 살다 보니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과 조직력이 매우 강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제 사무사 우리 상인들 중에 누가 상을 다녔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안 가면은 이제 벌칙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벌칙으로는 말하자면은 벌금을 많이 내고 그런 벌칙도 있었고, 또 서로 그 다툼을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도 또 벌칙이 대단했고, 그는 엄한 규율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망언, 상업활동을 하는데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물패행, 상대를 억압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무름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물도적, 도둑질을 하지 말라. 채장의 뒷면에 적혀 있었던 4가지 규율은 보부상이라면 누구나 목숨처럼 지켜야 했고, 규율을 어길 경우 어김없이 형벌에 처해졌다. 보부상의 규율과 도덕성은 지금의 상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또 조선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장 선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시초라 볼 수 있는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에 내가 반수에 도전하겠어. 나를 반수로 지명해 주신다면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우리 상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엄숙한 의식 아래 신구 접장의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나면 새로 선출된 접장은 1년 동안 보부상 조직을 이끌었다. 비록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그럴수록 의지할 곳이 없어 조직력이 끈끈했고
상인들끼리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1911년 4월 안의군 상무 좌우사에서는 접장 하경순이 시장 관리에 있어 공정했고 안의 상인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여 기념비를 세워주었다. 그것이 바로 하경순 포선 불망비다. 당시 이제 시장 그 상인 내 이제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서 이제 공정하게 이제 업무도 처리를 했고 열심히 이제 공익이나 이제 그 상인들의 이익이 되게끔 기여를 한 부분이 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상인들이 고마운 뜻으로 이렇게 비를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상무사 건물 진주 상무사. 1896년 설립된 상무사는 진주, 하동, 남해, 통영, 함양, 합천 등 17개 지역을 관할했다. (120여 년) 역사의 진주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진주상무사는 지난해부터 복원을 시작해 올해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진주 상무사에서는 188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진주 지역의 상업을 살펴볼 수 있는 근현대 보부상 자료를 지난해 12월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역대 상무사 임원의 이름을 적은 사전청 금록 등 문서와 인장류 등의 유물 75점이다. 이 진주 상무사 관련된 자료는 사실 이 진주 지역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부 경남을 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 수부로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경제단체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습기나 물에 의해 피해가 큰 상태의 유물은 훼손 정도에 따라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실록계에는 전통 재본 방식, 오침 안정법으로 재본되어 있는데 책장을 해체하여 낱장으로 분리한 뒤 증류수로 세척한다. 오염된 부분을 분리하고 종이 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또 일부 훼손된 부분은 보강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유물과 같은 재질의 한지에 천연 염색을 한 뒤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을 메운다. 진주 상무사의 유물은 손상 상태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얇은 한지를 여러 겹 폭에 붙이는 배접을 하기도 한다. 배접한 부분은 건조한 뒤 각 장의 내지와 표지를 비단실로 엮는 전통 재본 방식을 통해 다시 책으로 만든다.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다시 손상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운 항습이 되는 수장고에서 보관한다. 앞으로 이제 박물관도 주로 조선시대 정도 기점으로 해서 유물을 수집하고 보관해 왔는데 앞으로는 대한제국기나 일제강점기 또 심지어는 최근세, 현대사까지도 유물을 수집하고 정리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 위에서 평생을 살았던 보부상. 전통사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 가장 활발한 상인이었다. 고려시대에도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상업이었다. 그래서 수도인 개경 한복판에는 커다란 시장이 들어섰고 지방에도 시골 장터가 등장했다. 또한 행상이 전국을 다니며 상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상공업을 천시했던 조선 당시의 신분사회 속에서도 조선의 경제를 지탱해온 것은 바로 보부상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아 이윤을 얻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상층 문화와 하층 문화, 중앙 문화와 지방 문화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면서 계층 간,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한마디로 상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문화의 통로의 역할도 하고 또 국가의 변혁, 의병이라든가 광복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가장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사발통을 돌려가지고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을 공동체로 도모하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했죠. 보부상들이 긴밀하면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발통문 때문이었다. 사발 모양의 동그란 원 둘레에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사발통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부상단에 어떤 급한 일이 발생하면 도방에서 인방으로, 인방에서 소속 보부상들에게 내용을 통지했던 연락 방법이었다. 사발통문은 원래 그 동학혁명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발통문들이 어떤 그 보부상들의 조직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인방과 임소 등의 그런 그 연락책을 취하기 위해서 사발통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런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뿐인가? 보부상 중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물장사라고 하는 여자 행상이었는데 전통사회에서 여자들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온 여자 행상들을 통해 물건을 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군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보부상의 광범위한 조직망과 정보력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다. 동학 그 혁명 때는 동학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저산 팔고 그 상무사인 경우에는 한 1000여 명 정도를 동원해서 그 동학군들을 진압을 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조선 초라든가 조선 후기라든가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오늘날 얘기하는 정경유착, 그 돈줄하고 정치의 권력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부상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고.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였고 화폐 교역이 일반화되었다. 심지어 동전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가 통용되기도 했고 임차표나 어음 등을 사용하는 신용 거래가 이루어졌다. 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은 징표였고 보부상들이 신용을 제1의 가치로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부상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폐단도 함께 생겨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매점매석과 고리대금으로 서민 경제를 위협하기도 했고 독점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무사라고 하는 명칭이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조선시대 특히 구한말 시대에 있어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력에 맞물려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일찌감치 이런 그 어떤 상업주의, 중상주의가 좀 더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아마 그 역사가 새롭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조선의 경제권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보부상이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일제강점기 말살 정책에 따라 대부분 소멸된 보부상 조직. 원래는 부보상이라 사용되었으나 일제가 조선의 중상 정책을 폄하하기 위해 보부상으로 왜곡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현존하는 충청도 지역 보부상 단체 중 하나인 원홍 주등 육군 상무사. 청금록에 의하면 철종 2년 대흥에 사는 이민손이 그의 서월 조령을 받고 처음 접장에 선출됐다. 청금록에는 1851년 상무사가 창설된 이후 1928년까지 78년간 상무사의 각 임소와 임원이 기록돼 있는데 접장은 상무사 전반에 걸쳐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다. 1851년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내포의 중심이었던 홍성과 요즘의 청양, 보령 등 6개군의 보부상의 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자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들
조직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 상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보부상들은 나름대로의 토지와 그런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해서 그 부모 자식이 없는 이런 보부상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러준다든지 이런 상부상조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재산, 공동 재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도 지역에 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상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직들이 지금까지 잘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현재 원홍주 등 육군 상무사를 비롯해 3개의 상무사가 남아있는데 북쪽으로는 예산, 덕산 등의 지역을 관장한 예덕 상무사가 남쪽으로는 부여, 서천, 한산 등 주로 모시 상권이 형성된 저산 8구 상무사가 포진하고 있다. 원홍주 등 육군 상무사는 지금의 홍성은 물론이고 청양, 광천까지를 그 활동 영역으로 삼았다. 1830년대에 들어서 5일장으로 정착된 홍성 읍내장이 당시의 서산장, 예산장, 청양장, 광천장을 아우르고 장세를 떨쳤다. 홍성과 보령의 경계에 있는 홍도원. 원홍주 등 육군 상무사의 본부이자 존재를 알려주는 소중한 역사적 사적이다. 이곳은 초가 4동이 있었는데 홍도원을 관리하고 재향, 경작을 담당하는 관리소와 일반 사무를 보는 임소 사무실, 아픈 보부상들을 치료하는 치료사, 입구에는 보부상들의 쉼터, 주막이 있었다. 눈물 나오는 땅들이거든 이게 다 정말로.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서 뭐 생전에 내놓은 분도 있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은 나는 찬물 한 그릇도 떠놓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재향에 좀 보태 쓰고 상무사 임소 관리하는데 좀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서 내놓은 땅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것이 12,000여 평이 넘습니다. 보상의 임원이었던 조덕중은 홍도원 뒤의 과수원과 논을 기부하여 보상 중에서 연고자가 없이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매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제비를 비롯한 5기의 비석에서 보부상들의 제사 관행을 엿볼 수 있다. 보부상들은 매해 한식 때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중 단제비는 한식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지내는 곳이다. 이들의 한식 의례는 전날 상무사 초대 접장인 이민손 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당일 단제비부터 시작하여 총 6기의 묘소를 들른 다음 합동 위령비로 간다. 이민손 선생 기묘 아픈 이를 돕고 연고 없이 죽은 이의 장사를 지낸다는 병고사장은 보부상 조직 사이에서 중요한 불문율이었다. 반수와 접장 등의 윗사람을 친아버지같이 존경했고 아랫사람은 자식처럼 정성 들여 보살폈다. 보부상의 끈끈한 동지에는 이곳 홍도원을 통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사흘간을 준비를 하고 또 사흘간 재향을 지내서 거의 일주일간을 이렇게 재향에 온 임원들이 사속들이 이렇게 재향을 올리고 받들어 모시는 분 중에 제일 어른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보부상의 흔적이 담겨있는 예덕 상무사는 최근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예산과 덕산을 중심으로 당진 지역까지 포괄했던 조직이었는데 1851년 초대 접장 김상열 시대부터 기록해온 상거래 조직과 규율 등의 자료와 물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접장과 두령이 존재하며 보부상 정신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옛 문화재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존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또
또 자라는 후세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겠지만 그 아까 우입에 모셔진 분들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것이 이제 공문제, 여덕상무사 공문제, 보부상 제연놀이 그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아주 행사를 굉장히 아주 거창하게 거행을 했었지. 보부상 놀이는 보부상 집단이 친목을 도모하고 상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통 공문제와 총회가 끝나면 줄타기, 농악놀이와 함께 향연을 베풀면서 시작되었다. 보부상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 부여와 예산지방인데, 특히 예덕 상무사의 보부상 놀이는 보부상의 생활과 모습을 놀이로 재현하고 있다. 보부상이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나이 잡숴서 그만두시고, 우리 세대에 와서도 지금 이 명맥을 이어가려고 이 덕산 지역에서 예덕상무사 보부상 놀이를 지금 제헌놀이를 항상 하고, 곳곳 여기저기서 또 와서 좀 보여달라고 하면 가서 해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천지신 명의를 성신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부상 놀이는 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권을 원활히 하기 위한 뒤풀이 형태로 진행된다. 다른 집단 민속놀이와는 달리 장터 문화를 지속시켰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장사꾼이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거리굿을 펼치기도 했다. 보부상들끼리 모임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연회를 마련하여 그들의 단결심을 한층 고조시켰다. 보부상 같은 경우는 그 신앙적 의미보다는 오늘날 얘기하는 거리 축제 성격이 강하고 길놀이 형식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경남 이쪽 지역 같은 경우나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체로 이제 지신밝기, 농촌의 마을 그 축제 형태가 강하고, 그다음에 저산 이른바 그 오늘날 얘기하는 홍산이라든가 덕산 이런 지역에서는 예전에 보부상놀이 그 공문제 같은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뒤풀이를 했던 행사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재현해서 보여주는 그런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부상 놀이는 무엇보다 단결을 과시했던 보부상의 풍속이 잘 드러난다. 놀이를 통해서 오락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던 보부상만의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장군께서 강신을 하시겠습니다. 실제 보부상들이 지냈던 의식 절차를 그대로 놀이로 승화시켜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 난 뒤에는 음식 나눠 먹기를 통해 뒤풀이를 하기도 했다. 대동단결을 위해서 위에 분부터 아래 사람들까지 누구나 다 같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조금 겉으로 보면은 좀 강제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관련된 구전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굉장히 자율성,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그 공동선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보부상 놀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라든가 그 놀이의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새우젓 팔아요. 초봄에 담은 젖은 새우젓이요. 예덕 상무사의 보부상 제연놀이 민속 보존회에서는 충남 서북부 내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조선시대 시장 한복판을 주름잡던 그 모습 그대로 널리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크다.
더 이상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장문놀이라고 그 도둑질 하면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벌을 주고 매를 줘 가지고서 이제 그 얼마 동안 창살 무더기 하는 그런 걸 있는 거 하면은 또 재밌는 거는 뭐 각설이 타령이라든지 약 타령이라든지 또 새우전 뭐 담배 전부 타령들이 다 조금씩 재미는 있는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걸 다 옛 것이니까 우리가 엿보는 거로다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자꾸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의문이에요. 충청도는 서해바다, 전라도, 경기도와 맞닿아 있고 바다와 평야, 산지가 적절히 어우러져 풍요로운 곳이다. 예로부터 근래까지 수많은 물자들이 모이고 나눠지는 물류의 핵심이었는데 그 중심에 충남 장시문화의 원동력이었던 보부상이 있다. 일제를 거치면서도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방 상권을 놓치지 않았고 조직원 간의 결속을 위해 공동재산을 마련하기도 했던 이들. 충청도 곳곳에 남겨진 보부상의 흔적에 그들의 삶과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다. 물건을 파는 상거래의 질서도 유지했지만은 문화를 팔은 겁니다. 오늘날 얘기한다 이러면. 그래서 미풍양속의 좋은 점을 전달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옛날 언론이 없을 때 신문이나 방송이 없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 공동체의 꽃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는 좋은 미담 같은 경우를 그들은 정말 여과 없이 정말 솔직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부상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역사의 후면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 상업사에 이분들의 족적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좀 앞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되어 가지고 조선의 상업사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정처 없이 떠들며 길 위의 인생을 살았던 보부상. 그들은 물건을 팔았던 상인이자 지역과 지역 간의 문화 전달자이자 국가의 위기에 달려간 충신이기도 했다. 집신짝에 의지한 채 멀고 험한 길을 걸어 희망을 날랐던 사람들. 보부상의 고된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의 삶의 정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